속보K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속보K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수년 동안 러시아의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와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미래 전쟁에서 그 지역이 얼마나 유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격렬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역외 영토가 폴란드와 발트 3국 사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나토가 칼리닌그라드를 순식간에 점령할 수 있어 미래 분쟁에서는 사실상 쓸모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싶어하며 이를 위해 역외 영토로 충격적인 무언가를 들여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심층 정보 작전은 러시아와 나토가 실제로 전쟁에 이르게 될 경우 칼리닌그라드를 거의 전 유럽을 위협하는 거점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러시아의 음울한 계획을 폭로했습니다. 12월 18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수행한 대규모 러시아 문서 유출을 통해 모스크바가 새로운 이스칸데르 1000 탄도미사일을 충격적인 속도로 생산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이름이 말해주듯 사거리가 1000km로 마일로 환산하면 621마일에 달합니다. 러시아가 이를 칼리닌그라드 역외 영토에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 그곳에서 오슬로와 함부르크 같은 주요 유럽 도시들을 포함해 수많은 도시를 타격할 수 있게 되며 칼리닌그라드는 전쟁 초기 단계에서 나토가 러시아를 봉쇄하려 할 때 그 어떤 계획에도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유출 문서는 러시아 내부에서 QM7232로 불리는 현대화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실험 단계를 마치고 이제 양산 단계에 들어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막연한 추정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신층 정보 작전은 이스칸데르의 새로운 버전이 생산 중이라는 증거를 드러냈고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그 증거가 되는 유출 문서 이미지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문서들 가운데 2건은 미사일과 관련된 재무 기록으로 러시아가 이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QM7232가 이름 그대로 명시되어 있으며 구매되는 부품은 미사일 생산 주기에만 사용된다는 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유출 문서는 새로운 이스칸데르 1000에 사용되는 자율관성 유도 체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역시 시험이 아니라 제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미사일도 만들어지고 있고 유도 체계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칸데르 1000은 더 이상 이론상의 무기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그것이 준비됐다고 믿고 있으며 유출 정보는 러시아가 이 신형 미사일을 양산 단계로 옮겼음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최악인 점은 이 문서들이 러시아가 신형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많은 부품을 러시아 내부나 동맹국에서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 부품들은 서방 국가들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재가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을 해칠 수 있는 무기를 러시아가 대량 생산하는 것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그 지점은 잠시 후에 다시 짚겠습니다. 우선 이스칸데르 1000 자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수년 동안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만들어 왔고 이 무기는 이미 유럽이 직면한 가장 우려스러운 미사일 위협 가운데 하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스칸데르 1000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미 위험한 무기를 더 강화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나토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이스칸데르를 업그레이드하려 한다는 초기 소문은 2025년 1월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인도 매체 락시아 아니르베다가 러시아의 신형 무기 전망을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이스칸데르 1000이 이름 그대로 1000km 사거리를 가질 것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는 신형 미사일이 최대 1300km, 마일로는 807마일까지도 비행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낮은 수치만 보더라도 이는 이미 두려운 이스칸데르 M보다 약 2배 거리를 비행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 사거리 증가는 러시아가 미사일 추진 기술을 개선한 결과라고 전해집니다. 연료 탑재량을 최대 15% 늘리고 새로운 엔진을 적용한 것이 포함됩니다. 유출 문서에 언급된 유도 체계도 이 초기 분석에서 다뤄졌는데 그 체계가 표적에서 5m 이내, 피트로는 약 16.4피트 오차로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탄두에 관해서는 락샤 아니르베다가 러시아의 신형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집속탄 또는 고폭파편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무게는 대략 350kg, 파운드로는 771파운드 수준까지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보도들은 탄두 탑재 능력이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시사하며 일부 추정은 최대 700kg, 대략 1543파운드까지 올려잡습니다. 속도도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초당 3100m, 즉 마하 9 수준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어 나토가 방어하기 매우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12월로 넘어오면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러시아의 신형 미사일에 대해 비교적 적은 세부 정보를 공유합니다. 다만 기존 이스칸데르가 최대 초당 2600m, 마하 7.5 속도로 비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앞선 주장들에 비춰볼 때 이스칸데르 천의 기준 속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매체가 강조한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이스칸데르 천을 기존 이스칸데르 모델들과 구별하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까지 감시 자산으로 여러 모델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며 러시아 측 공개 자료 일부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매체는 설명합니다. 나토는 이 문제를 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어떤 유형의 이스칸데르를 발사했는지 판단하지 못하면 적절한 방공 준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 방공이 준비될 즈음에는 애초에 준비가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러시아의 신형 미사일이 이미 목표를 타격했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개 자료들은 나토가 직면할 문제를 부각시키며 회원국들이 작전 후방 전역에서 모든 이스칸데르 발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런 대응은 자원을 낭비할 뿐 아니라 러시아가 그 반응을 이용해 나토가 이스칸데르 1000을 상대로 투입할 항공기와 방공 체계를 식별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구형 이스칸데르를 먼저 발사합니다. 나토의 대응을 통해 이스칸데르 1000을 막기 위해 어디에 방어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신형 미사일로 그 지역을 우회하거나 혹은 그 방어망 자체를 직접 타격합니다. 그리고 칼리닝그라드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1월에 이스칸데르 1000의 성능에 관한 초기 주장들을 다룬 또 다른 매체였습니다. 락샤 아니르베다가 공유한 여러 세부 내용을 확인해주는 동시에 미사일 개발의 첫 징후가 2024년 5월에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그 시점은 러시아의 카푸스틴 야르 미사일 시험장 창설 제78번째 기념일과 맞물려 있습니다. 당시에는 미사일에 대해 알려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러시아 소식통들이 푸틴의 의도가 가능한 한 많은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칼리닌그라드에 배치하는 데 있다고 추정했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유출한 문서가 이를 직접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나이티드 24 미디어 또한 칼리닌그라드가 러시아의 신형 미사일 상당수의 목적지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이것이 나토에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칸데르 1000이 러시아 역외 영토에 배치될 경우 집단 방위기구의 주요 도시 일부가 그 사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슬로와 함부르크를 언급했는데 오슬로는 러시아가 칼린인그라드에 배치하든 러시아 본토에 배치하든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새 미사일의 사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잠재 표적 목록은 방대하며 이 때문에 칼리닌그라드가 의도된 목적지라는 추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의 추측이 맞다면 폴란드 전역이 즉각적인 위험에 놓입니다. 신형 미사일은 독일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고 노르웨이 남부와 스웨덴도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주요 해협 항로가 위협받고 수도 코펜하겐 역시 위험해지며 목록은 계속 이어집니다. 러시아는 칼리닌그라드에 이스칸데르 1000을 배치할 경우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로 이루어진 발트 3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체코, 네덜란드 일부도 표적이 될 수 있으며 몰도바와 루마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와 발트 3국 같은 일부 국가는 이전 버전의 이스칸데르로도 이미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업그레이드된 미사일을 생산 단계로 옮긴 것으로 보이는 지금 칼리닌그라드는 중앙 유럽과 동유럽 거의 전역을 겨냥한 러시아 공격의 발화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럽 침공 초기 단계에서 나토가 방어에 의존해야 할 전체 측면 전선이 위협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미 이스칸데르의 이전 버전들로 큰 피해를 경험한 우크라이나도 핵심 표적이 될 것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 미사일 계획이 가져올 파괴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우려하겠지만 앞서 언급한 또 다른 이유로 격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출 문서는 러시아가 이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서방 기업들로부터 구매하는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 부품을 거의 어렵지 않게 조달할 수 있는 듯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제재는 바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서방 부품이 러시아 무기에 유입되는 문제는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올해 10월에 이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실 웹사이트에 공개된 성명에 따르면 러시아는 10월 5일 밤 우크라이나에 대한 복합 타격을 감행하며 미사일과 드론을 합쳐 549기를 투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자체만으로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2025년 내내 이런 복합 타격을 강화해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그 미사일과 드론에 10만 개가 넘는 외국산 부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제재가 러시아의 무기 생산을 막는 데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부 부품은 중국처럼 예상 가능한 국가들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품은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한 국가들에서 유래합니다. 젤렌스키의 웹사이트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독일, 스웨덴, 대한민국 등을 포함한 여러 나라를 열거하며 이들 국가의 부품이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가 이 문제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는 10월에 모든 러시아 미사일과 모든 러시아 공격 드론에는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에 가까운 여러 나라들로부터 여전히 러시아에 공급되는 부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면전이 시작된 지 이제 4번째 해에 접어든 상황에서 핵심 부품의 흐름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에 이런 부품을 여전히 판매하는 서방 기업들이 그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제재는 9M723이 같은 무기의 생산 과정에 제재 대상 기업이 관여하고 있더라도 이스칸데르 천 같은 무기의 제작을 막기에는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문서를 유출한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후르는 문제의 규모를 설명했습니다. 후르에 따르면 9M723 미사일의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국가 계약의 주요 수행기관은 러시아의 공학 설계국이며 미사일 생산은 보트킨스크 공장의 시설에서 이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두 기업은 제재연합 대부분의 국가들로부터 오래전부터 제재를 받아왔고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의 부품 제조업체 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제재는 이 공장들의 생산을 멈추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쁩니다. 이스칸데르 천 생산에 관여하는 많은 기업은 아예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후르는 미사일 제작에 관여하는 기업이 49곳이라고 식별했으며 그중 13곳은 우크라이나의 동맹국 누구에게도 제재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는 러시아의 모로조프 공장이 포함되는데 이곳은 러시아의 모든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사용되는 고체 추진제 장약을 생산합니다. 플랫폼 프리 관성 항법 체계에 쓰이는 가속도계를 제조하는 업체도 지금까지 제재를 피했습니다. PSB 테크놀로지스와 판테츠 역시 제재를 피했는데 두 회사는 러시아가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장착하고 있는 보드 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례가 있지만 요지는 분명합니다. 특히 칼리닌그라드에 배치될 경우 유럽 상당 지역을 위협하는 이스칸데르천은 서방의 제재 실패 때문에 가능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미사일 생산에 관여하는 제조업체들은 전혀 제재받지 않거나 제재를 받더라도 집행이 충분치 않아 푸틴이 원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결론을 말해줍니다. 러시아가 더 많은 이스칸데르 천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면 제재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젤렌스키는 오래전부터 이 점을 말해왔습니다. 8월에는 또 다른 러시아 공습이 있었는데 그 공격에는 540대의 드론, 8발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37종의 기타 미사일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직후 젤렌스키는 새로운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외교의 기회를 다시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러시아군의 자금을 대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모스크바 자체에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은행과 에너지 제재를 거론했습니다. 그 발언은 러시아의 금융력 제재에 초점을 맞췄지만 푸틴이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을 유지하도록 돕는 어떤 조직에도 같은 취지가 적용됩니다. 젤렌스키는 12월 21일 무렵에도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더 힌두는 그가 특히 미국이 푸틴을 압박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지도자가 자신이 시작한 전쟁을 외교적으로 끝내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제재를 의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현행 제재는 범위와 집행 모두에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일을 멈추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 기업들이 이스칸데르촌 같은 신형 미사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을 러시아에 여전히 판매하고 있다면 우크라이나의 입장에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럽도 이런 제재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경제안보위원회의 분석, 조사, 연구 책임자인 오리나 유렌코의 말입니다. 유렌코는 유럽연합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하며 첫째, 유럽연합은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서 제재를 우회하는 데 관여하는 기업들을 제재하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현재 속도는 느리고 숫자도 적다. 패키지당 평균 5에서 7개 기업 정도에 불과하지만 우회 기업은 수천 개에 달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타당한 지적입니다. 유럽연합의 제재 패키지는 이스칸데르촌 생산을 멈추게 할 만큼 충분히 광범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제재를 계속 연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12월 22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집행 역시 범위만큼이나 부족합니다. 가디언은 12월 20일 기사에서 러시아가 전쟁 시작 이후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해온 이른바 섀도우 플리트 선박의 규모와 범위가 모두 확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선박을 막기 위한 군사적 조치는 러시아와의 충돌 위험을 키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선박들은 계속 화물을 운송할 것이고 그 화물에는 서방 부품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품들은 반드시 제조국에서 직접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중개상을 통해 대신 구매하게 한 뒤 웃돈을 주고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필요한 것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러시아의 군사적 또는 다른 방식으로 유익할 수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 의무적인 준법 점검을 도입해 기존 제재의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시사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스칸데르천에 관여하는 기업 가운데 4분의 1을 넘는 비율이 아예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는 양날의 문제입니다. 서방이 제재를 만들 때마다 푸틴은 그에 대한 우회로를 찾아내는 듯합니다. 이스칸데르천은 제재가 러시아 지도자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지속하는 것을 막지 못한 여러 결과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이제 유럽 전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칼리닝그라드에 배치하기 위해 이스칸데르천을 대량 생산하려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칼리닝그라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미사일의 등장은 푸틴에게 평화 협상에서 또 하나의 카드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벨라루스, 북한, 이란 같은 동맹국에 이 미사일을 공급할 가능성도 충분하며 그렇게 되면 유럽의 문제가 세계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독재자이자 대통령인 알렉산드르 루카톤코는 이미 또 다른 러시아 미사일 오르치니크가 자국에 배치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칸데르천이 곧 뒤따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도 무리한 비약은 아닙니다. 칼리닝그라드에 관해서는 나토와 특히 유럽이 이제 관리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칸데르천이 실제로 칼리닝그라드에 들어가게 된다면 푸틴은 취약해 보일 수 있었던 역외 영토를 거대한 위협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미국 해군연구소는 칼리닝그라드가 이미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러시아는 수바우키 갭을 통해 벨라루스와 칼리닝그라드를 잇는 육상 회랑을 만들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발트 3국이 나토 동맹국들과 단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그 지역을 점령하는 동안 이스칸데르 천이 갭으로 접근하려는 병력을 계속 타격한다면 발트 3국은 전쟁 발발 시 나토가 첫 방어선을 이룰 만큼 빠르게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토는 역외 영토를 신속히 무력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 크리스토퍼 도너휴 장군의 발언이 그 근거로 거론됩니다. 7월에 밀리타르니아는 그 장군이 칼리닌그라드를 빠르게 파괴하는 것이 나토의 동유럽 전략의 일부이며 클라우드 기술에 기반한 체계 표준화와 조정된 해법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이스칸데르 천이 등장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효과가 있을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도너휴는 계획의 세부를 밝히지 않았고 존재한다고만 말했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칼리닌그라드를 둘러싼 수사를 강화해 왔으며 이는 그가 역외 영토를 불순한 목적에 활용하려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1월에 러시아는 나토가 칼리닌그라드 봉쇄를 고려하는 듯한 훈련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월 푸틴은 연례 질의응답에서 그 봉쇄 비난과 관련해 직접적인 위협을 내놓았습니다. 칼리닌그라드 공격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받자 러시아 대통령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그런 종류의 위협이 우리를 향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그 위협을 파괴할 것이며 모두가 이를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 그런 행동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수준의 갈등 격화로 이어질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빈 위협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은 푸틴이 나토의 시선을 칼리닌그라드에서 돌리게 만들려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새로 생산된 이스칸데르 천을 역외 영토로 옮길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나토는 이제 이 새롭게 부상하는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둘러야 합니다. 러시아의 신형 미사일은 유럽의 너무 많은 지역을 위협 아래 두기 때문입니다. 비관론자들은 이스칸데르 천의 등장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눈앞에 왔다는 주장을 강화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길한 점은 그들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속보K의 방송을 잠시 마치겠습니다. 속보K는 항상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